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좀 끝내야 되는데, 그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조부터 가겠습니다. 146쪽이에요. 그 제일 위에 사료 한번 봐주세요.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가장 기초이기도 하고 기출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자, 볼게요. 정조는 효장세자의 후사로 왕이 올랐다. 왜일까요?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그의 자식에게도 되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겠고 왕의 자리를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편법을 쓰는 거예요. 효장세자는 영조의 맏아들로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형이었다. 정조는 1762년 사도세자의 죽임을 당하자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러니까 바로 절차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즘 말로 바꾸면 큰아버지의 호적으로 올라가서 왕이 계승권 됐다.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조에 대한 왕의 즉위식에 관련된 부분. 자, 첫 번째 바로 편찬삽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영조와 정조가 쓴 시계 책이 되게 많죠. 무조건 구분하는 거예요. 첫째가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영조식이 편찬된 건지 영조식이 편찬된 건지 정조식이 편찬된 건지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니까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잡아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영정조 구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 기본적인 거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갑니다. 대전 통편.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후에 가령된 법령을 편찬한 법전이다. 두 개를 합쳤다는 얘기예요. 경국대전하고 속대전을 같이 합쳤다. 그래서 대전 통편이라고 부릅니다. 동문희고 예교문서입니다. 예교문서입니다. 조선후기 청나라 일본 관련 예교문서이다. 전운옥편. 강화사전을 본떠 만든 한자 사전이다. 근데 우리 한자 사전을 통상 뭐라 불러? 옥편이라 부르지.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최소한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선생님 얘기 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들 앞으로 보통 영어 같은 우리 딕셔너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어 사전 이렇게 딕셔너리 이렇게 하는데 한자 사전은 옥편이라고 한다고. 되게 옥편이란 말이야. 구슬옥자를 쓰잖아요. 올려주는 거잖아요. 한자 사전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거 잘못된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옥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일단 이건 알아두시라는 뜻입니다. 나온 적은 없어요. 추관지, 형률에 관한 법령제비다. 그 형조의 다른 말을 추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추조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이걸 추관지라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훗날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초조 적발사건이라는 게 나올 거거든. 그럼 형조 관원들이 직접 카톨릭 신자들을 체포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초조란 단어. 형조의 관원들이 형조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추관지, 형률에 관한 법령지다 이렇게 되겠죠. 탁지지, 호조의 모든 사례를 정리해 편찬한 편찬서이다. 탁부라고도 해요. 호조를 같은 말로 탁부라 불러요. 탁지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식의 외우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홍제전서, 이건 이제 기출이 앞에 살짝 적어. 기출 적으시고. 정조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조선의 임금 몇 사람 중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공부 잘하는 애들 또 글도 잘 써요. 또 특이하게. 쉽지가 않은데. 볼게요. 정조의 개인 문집으로 동궁 시절부터, 동궁이라는 것은 세자 시절부터 하는 뜻이에요. 세자가 잠을 자고 매일 먹고 자고 하는 장소가 궁궐 중에 동쪽에 있다 해서 동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왕비가 중간에 있는 궁궐에 머문다 해서 중궁전이라고 불러요. 왕이 가끔 이렇게 하죠. 야, 동궁전에 세자 불러와. 세자 불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동궁전에 연락 전해야만 세자의 전화라는 뜻이 되고, 중궁전에 연락을 취해. 그러면
왕비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궁궐 중앙에 있다가 중궁전, 동쪽에 있다가 동궁전 이렇게 불러요. 자, 동궁 시절부터 국왕 제기간 동안 지었던 여러 시문을 유문, 교지 및 편지 등을 모아 60권 60적을 편집한 문접이다. 예, 그러니까 홍제전서, 영정주의 글들을 모아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해도보 통지, 최근 빈출에 최근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규장관 검사관인 이덕무, 박제가, 장영령의 짱이었던 백동수, 장교라고 했지만 실은 짱입니다. 네, 최고의 지휘관이 백동수죠. 등이 정조의 명으로 편찬 훈련용 병서로 24가지 기회로 구성되어 있다. 무해도보 통지는 글과 그림이라고 적어놔야 돼. 글 플러스 그림 적어놔야 돼. 무해도보 통지는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우리 조선시대의 무예를 총체적으로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서 천만다행 우리가 조선시대 무예를 갖다가 복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의미는 지금 현재 무기상으로 본다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해도보 통지는 무기에 관련된 부분을 되게 정확하게 그림과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책은요. 우리가 올린 거 맞죠? 끄떡끄떡? 노노, 우리가 아니라고요. 북한이라고요. 함정파업은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앞전에 한번 기록문화유산을 할 때 한번 했던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무해도 통지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유네스코에. 단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그 책을 소유하고 있어요. 원본을. 그래서 북한 애들이 등재시켰다. 나올 수 있다고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잖아요. 틀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고금 도서 집성. 이거 청나라에 수입한 이거 앞에다가 꼭 적으셔야 됩니다. 함정 자주 판다고. 함정 파는 문제예요. 정조식의 청나라 책을 되게 수입이 오거든요. 수입서인지 우리가 편찬한 편찬서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이거예요. 고금 도서 집성, 창에서 수입한 백과사전입니다. 이거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구분하라고요. 정조시기에 고금 도서 집성을 편찬하였다. 틀린 주문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 꼭 하실 거. 함정 되게 많이 파는 문제예요. 이건 디테일하게 묻는 문제들이에요. 사고전서. 고금 도서 집성에 미비점을 보완한 수입서로 두 개를 묶어야 되겠죠? 8번, 9번 수입서입니다. 계유화에 보관되었다. 그 서책을 보관하는 게 이제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요즘 말로 치면 도서관?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별도로 만들어진 그걸 계유화라고 합니다. 일성록. 이것도 함정파기 되게 좋은 문제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물어보고 있죠. 세조 때 쓴 일기로 정조 즉위 후 정식화되어 규장각에 작성하였다. 볼게요. 일성록이 왜 중요한지를 볼게요. 일성록은 영조 때부터 시작됐어요. 오케이? 그러나 영조 때 시작되는데 영조권은 없어요. 그래서 세자식이 일기예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정조권만 현재 현존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성록이 왕이 주권하는데 실록을 편찬하잖아요. 그죠? 조선왕조 실록의 저본이에요. 저본이란 1차 자료를 의미해요. 우리 책을 만들 때 가장 베이스를 깔 때 1차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일성록은 조선전기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할 때부터 있었던 1차 자료에 포함되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 이영조에 처음 시작했다고 하지만 기록은 없잖아요. 이것만 기록만 남아있지 실제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있단 말이에요. 정조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실록에 반영된 것은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근데
지문이 아까 조선왕실록을 편찬했는데 조선 전기부터 일성록은 1차 자료에 포함됐다, 범주에 포함됐다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이렇게 나오면 문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7급에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문제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 9급에는 한 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앞으로 7급에 대한 한국사 문제는 기출이 없어질 거예요. 올해부터 없어져요. 왜일까요? 한능급으로 대체해요. 7급 애들이. 한능급으로 대체. 그럼 7급 공무원 시험은 지금 현재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그 7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9급에 내려온다면 완전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최근 추세는 우리 9급 공무원 시험 문제 한국사가 되게 쉽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제하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문제풀이 하다 보면 무조건 다 맞거나 하나 틀려요. 무조건 국사는 한국사는 100점 맞고 들어가야 돼. 자꾸 선생님이 강조하는 얘기가. 그럼 여러분 승부처는 한국사가 아니에요. 합격생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공부 50점, 60점 맞은 사람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합격선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무조건 한국사 100점 맞고 들어가야만이 승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본인 취약 과목 있잖아요. 왜? 국어 약한 사람이 있을 거고 영어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전공 과목에서는 행정부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행정학이나 교육학이 약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 무조건 한국사는 100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어가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찬스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되지. 올해도 쉽게 나올 거야.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당장에 갔더니 모르겠는데 전혀 듣도 보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틀리셔도 돼요. 선생님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문제 있잖아요. 그걸로 고민하지 마. 이거 모르겠다. 그럼 찍어가서 선택적으로 찍어가서 어쩔 수 없어. 일종에서는 감이지.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0문제 중에서 19, 20문제는 거의 다 선생님이 터치하거나 모의고사에 나왔거나 계속 반복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는 큰 고민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만천명월 주인홍. 이거 재작년 기출문제죠. 빈출, 최근 기출. 한 2번 나왔겠다. 최근 기출. 자, 백성을 만천. 그러니까 만천은 이거죠. 한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1만 만자를 적습니다. 이렇게. 내과 할 때 천변, 강가.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개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백성에 비유했다는 거죠. 백성에 비유했다. 자, 만천에 비유하고 그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명호를 태극이요 군주라 붙였다. 이게 정조의 생각이에요. 정조의 생각이로. 나는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고, 그죠? 개울가에 비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백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통치 철학을 잘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만천명월 주인홍이에요. 이거 던져주고 이게 명월이 군주냐 만천이 백성이냐 이거 물어보질 않아요. 이거 사료 던져주고 정조 업적 고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영조와 정조를 거의 대부분 구분 못해요. 시험장 가게 되면. 그래서 모의고사 또는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또 질문하고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기를 무조건 얘기해. 내용 이해하고 무조건 영정조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모의고사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보 계속합니다. 명호를 태극이요 군주라고 하였습니다. 군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조가 직접 지었습니다. 창덕궁, 창경궁 후원의 전덕정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존덕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천명월 주인홍을 적어놨다 이렇게 두 군데다 이렇게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가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정조의 호처럼 쓰이기도 해요.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시면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기둥에 만천명월 주인홍 딱 적어놨어. 그럼 신하들이 왕과 같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딱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태양이야. 한 분이 태양이 계시고 우리 태양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왕을 뵙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의 어떤 그 존재의식이라고 할까요? 왕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 내가 백성을 통치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글귀가 만천명월 주인홍. 해동농서, 서호스, 우리나라의 농학을 중시로 중국 농업 기술 중에 체계화된 농업 기술이다. 해동농서 별표, 책에 대한 부분이죠. 되게 잘 나온 부분입니다.
해동농서. 잘라 이렇게 읽어봐. 무조건 외우지 마. 해동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야. 바다 건너 동쪽은 우리나라예요. 동자가 들어간 책은 무조건 우리나라 책이에요. 즉 중국에서 보는 관점, 우리는 항상 이스트 방면, 동쪽에 있단 말이야. 농서니까 이거야. 해동농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영조인지 정조인지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해동농서. 서호수. 증보문헌비곤. 홍봉안의 동국문헌비고를 수정한 증부판으로 정조때 정부에도 순조 때 간행하였다. 증보문헌비고도 앞에다 살짝 적어. 이렇게. 난이도 올라간다. 편찬된 시기의 순서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니까. 정부에도 순조 때 간행되기도 했다. 책 던져주고 순서 물어볼 수가 있어. 편찬 순서를 물어봤다고. 우리 지금 순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지 않아서 책 순조 때 만기호라면 하나 적어놔야지. 밑에 여백이 있지. 예. 그 정조 말고 순조 잡으라고. 정조의 아들이 순조인데 순조 때 편찬된 책을 하나 살짝 적어봐. 다다음쯤 되면 막 이런 모의고사 때 아마 만기호라는 책이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어. 그럼 순조 때 가장 큰 사건이 뭐가 있지? 평안도인들이랑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가 있어? 홍경래난이 있잖아.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럼 여기 던져줄 거야, 이렇게. 홍경래의 난에 대한 사료를 제시할 거야. 오해가 여봐요. 너 때잖아, 그지? 사료를 읽고 그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거 물어보면 돼. 이 순조 시기에 만기호란이 편찬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맞아야 돼? 못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이건 최고 난이도야. 오케이? 이미 다른 학원에 이미 모의고사 깔렸단 말이지. 그걸 여러분한테 미리서 지금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순조 때 정치적 상황은 홍경래의 난이 될 거고. 그러면 순조의 또 정책을 하나 얘기하려면 뭐가 나올까? 자, 정조가 가장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중에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공노비, 산노비 해방을 시키려 했던 것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순조가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해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 좀 어려운 시험에 자꾸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조 때 시기의 정치적 내용, 편찬된 책, 그 다음에 약간 순조 때 간행된 책, 증보문헌비고까지 같이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지금? 난이도를 올리기도 하고, 만점을 맞기 위한 킬러 문제로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제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100점을 맞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순조 시기에 9급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을 살짝 끼워 넣어서 문제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되게 쉽게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급을 했을 때는 쉽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생님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남에게는 어렵고 여러분 쉽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왜?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걸 봐야지. 조금이라도. 그죠? 네.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엔 정조 시기의 정책으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그 오른쪽 건물 전독정 한번 봐보시죠. 예, 실제 전독정 건물 한번 봐보시죠. 이게 멀리 찍어놓은 사진이다 보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만천명을 주인공을 볼 수가 없네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림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다는 사실. 정책 가겠습니다. 준론 탕평책. 탕평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죠. 복습도 할 겸해 보죠. 원뜻은 탕탕평평이라는 단어인데 줄임말이죠. 네, 탕탕평평에서 줄여가지고 탕평책. 중국 고사에 나온 거죠. 내용은 인재를 고루 등용해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가, 선조 때가 되면 우리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죠. 동인, 서인 뭐 이런 식으로. 붕당을 한쪽만 쓸 게 아니라 골고루 썼으면 좋겠다. 예, 그 의미하는 게 탕평책인데요. 처음 탕평책을 주장한 인물은 누구냐 물어본다면 숙종이에요. 이렇게 숙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조, 종조가 나옵니다. 영조와 그 다음에 종조가 나왔답니다. 여기는 완론 탕평책. 이거 배웠어요. 앞전 시간에. 그죠? 완론 탕평책이라고 부르죠. 완론 탕평책. 여기는 준론 탕평책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영조는 주고 누구 쓰나요? 노론? 벽파를 등용하죠, 주로. 오케이? 이거 누구죠? 노론의 시파, 경기남인, 그 다음에 일부 소론들을 등용하는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새롭습니다. 처음 들어보면 이러면 안 돼요. 이미 배웠어요. 우리 앞전 시간에. 영조할 때 한 번에 싹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완론 탕평책, 준론 탕평책. 영조 사람만 쓰는 거예요. 네. 벽파만 쓰는 거예요. 준론 탕평책. 노론 벽파들의 질타를, 시기를 받았던 시파이들을 주로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로 아버지, 사도세자 딸일 사도세자에 관련된 인사들이죠. 사도세자를 따랐던 무리라는 뜻으로 해서 벽파들이 시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시파라고 불렀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녀석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었어. 또 앞으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에 줄을 서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 유로 봤다는 거예요. 벽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파라고 부르죠. 사도제에 죽고난 다음에 얘들이 벽파로 넘어오지 않고 그의 아들 정조 훗날 왕이 된 이산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 이산 세력에 붙었고 이산이 훗날 왕이 되자 정조 세력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이게 준론 탕평책의 시격이었습니다. 왕권강화책, 장영령 별표 5개. 난이도 낮으면서 별표 5개야. 오케이? 장영령. 정조가 세자도 되게 어렵게 됐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되게 고생을 많았어요. 고생 많은 이유는 이게 있지. 누가 나를 왕으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힘들어지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되게 그 암살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어요. 암살에. 여러분 생각 오늘 집에서 나온 사고까지 오는데 누군가 나를 암살을 하겠다고 노리고 있다고 하면 편할까요? 두려워서 못 오겠죠. 거동 자체가 어려울까. 누군가 나를 암살하려고 해. 나에게 어떤 암살은 아니더라도 이해를 가하려고 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누구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초기 정권이 되게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의 이제 생각이 하나씩 바뀌었는데 그게 장영령이에요. 장영령으로 인해서 정조의 모든 정책은 이루어졌다. 왜? 내 생명이 일단 안전해야만이 무슨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니까. 장영령 같이 읽어볼게요. 1793년 도성 중심의 내영과 그 외곽엔 수원 성각 중심의 예영을 학대 개편하고 하여 기존 5군영과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795년 다른 군영의 군대를 흡수해 5사 23초의 편제를 갖췄고 장용사가 이를 지하여 1802년 순조대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정조의 모든 정책의 뒷배경은 장영령이에요. 가장 큰 게 이제 수원 화성 건립을 할 때 최고의 피크 정점에 오르게 돼요. 정조가.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네, 장영령 보겠습니다. 정책을 위반할 수도 없고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고 잠을 제대로 마음을 잘 수 없다. 차례 보면 잠을 자는데 소위 왕인데 잠자는데 화살이 꽂혀가지고 여기 확 꽂혀. 내 침대에 누워있어. 여기 화살이 휙 그래서 꽂힌다 생각해봐.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섬찟에 못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이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고 언제든지 경찰 입사해서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고 그죠? 뭐 세코민이 뭐는 이런 경비 시스템을 설치해도 되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요즘에 되게 그런 게 많잖아요. TV 뉴스 보시면 이상한 애들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애들 행동하는 애들 되게 많은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꼭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아, 저 사람은 내가 해당된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했을까. 일상생활 자체가. 전국에 방을 붙여요. 무예가 뛰어난 사람 신분이 구애치 않고 모집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무예가 뛰어난 애들이 많이 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백동수라 같은 사람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극 같은 되게 많이 등장한 인물이 백동수예요.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요. 무예도부 통지를 갖다가 편찬하는데 가장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제 문인들은 글을 쓰는 역할을 했고, 백동수는 이렇게 무예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동작을 취해줄 수 있는, 액션을 취해줄 수 있는 이런 동작을 취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백동수를 포함한 엄청나게 많은 장영력 병사가 증가하게 돼요. 초기에 100명, 150명에서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조의 힘이, 파워가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를 죽였던 노른벽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 안 놔두지.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누군가 우리 아버지를 예의를 간 게 아니라 죽임까지 갔잖아요.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잖아요. 쌀 뒤지 안에다가 딱 음식 끊고 죽여버렸잖아요. 7월 달에 뜨거운 대학교 때 밖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늘도 없고. 솔직히 우리가 하루에 물을 몇 리터를 먹어도 여름에 되게 버티기 어려운 시절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죽였잖아요. 노른벽파들 갖다가 죽이질 않아요. 누가? 정조가. 끌고 다녀요. 그리고 장영력의 변화가 커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끔 해요. 하이라이트는 정조가 수원화성에 공사가 다 마무리됐잖아요. 이때 장영력 총병사를 다 동원해서 군사훈련, 진법훈련을 시행해요. 직접 진두지휘해요. 무관 복장을 입고. 노론 대신들, 나이 드신 전부 쫙 오게끔 만들어서 다 보게끔 했어요. 왜일까요? 까불지 마, 너희들. 나 이 정도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쇼맨십이에요. 쇼맨십을 되게 보여줘. 그러니까 노론 입장에서는, 노론 벽파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나를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말라 죽이는 게 있잖아요. 사람. 그죠? 그런 용어들 가끔 얘가 나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가 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적인 부담, 압박을 엄청 프레시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정조가 이런 인물이었다. 되게 뛰어난 군주였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 애갓집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가장 결정적인 게 자기 애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애할아버지 남양 홍씨 세력들에 대해서 되게 질타를 많이 하고 되게 위협적인 행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긴 하지만 또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이잖아요. 친정 아버지와 그다음에 친정에 자기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조로 본다면 애할아버지, 애삼촌들을 가만히 안 놔둬요. 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원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정조의 정책이 보면 되게 개인적인 부분 복수는 있지만 또 정치적인 부분은 되게 정치를 잘한 인물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조를 뛰어난 군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왕이 돼서 정말 멋진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적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TV 드라마에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게 이산, 정조라 쓰지 않고 이산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고초를 넘어가면서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연산고전 까불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되게 멋진 정책을 펼친 것 때문에 정조에 대한 드라마, 영화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또 유명한 당대 톱 배우들이 주연 배우가 되잖아요. 그죠? 정조에 대한 규장각 설치. 자, 왕권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창덕궁을 설치했다. 창덕궁이 일단 밑쪽을 보죠. 이 앞전에 잠깐 우리 킬러 문제를 한번 내는 적이 있죠. 우리 왕들의 가장 장기적으로 머물렀던 건 약 250년 동안, 우리 조선왕조 500년 중에 250년 이상을 창덕궁에 왕들이 머물렀어요. 가장 최장기로 머물렀던 공간이 창덕궁이에요. 가보시면 되게 멋져요, 창덕궁.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저쪽 얼마나 아름답기를 자꾸 아름답냐고 얘기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고 시험 도중에 여러분들 가라는 얘기 못 하겠어요. 창덕궁 규장각을 설치했다. 규장각은 우리 처음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물어보는 건 정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내규장각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예규장각 두 개가 있어. 여기 가까운 강화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책을 만들었을 경우에 궁궐에다 보관하는데 궁궐이 불타버렸을 경우는 우리 중요한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보관용으로 별도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강화도에다 예규장각이라 해서 만들어서 별도로 보관하게 됐다. 그럼 예규장각이 주로 강화도에 보관됐던 게 뭐죠? 의궤죠. 의궤 만든 사람이 누구죠? 도사원 김홍도가 주로 이걸 만들었죠. 정조 시기에. 이게 누가 훔쳐갔죠? 프랑스 애들이. 언제? 병인 양요 때 훔쳐갔잖아요. 그래 우리가 프랑스로부터 반환 받아왔죠. 완벽한 반환이 아니라 5년마다 갱신해서 도장 한 번씩 찍어야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반환 받아왔어요. 그래서 현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보존 앤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시험 요소들이에요. 오케이?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네. 자, 규장각 목적어입니다. 왕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이다. 그러니까 정책 토론도 하고요. 책을 많이 보관해요. 장서를 많이 보관해요. 도서관 기능도 같이 해요. 네, 적으세요. 내규장각의 기능, 책도 있어야 되겠죠. 장서 보관, 그 다음에 왕과 신하들의 어떤 토론의 장이기도 하다.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 규장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조 시기에 최고의 정책 협의 기구다 보시면 돼요. 규장각에서. 역할, 정유졸목으로 서희수, 유득공, 박제가, 이등모 등이 진보적 인물과 정약용 등용, 비서실 기능과 문화의 기능을 통합하여 과거심을 주관하기도 하고 문신교육을 부여하기도 했다. 선생님, 정유졸목을 이미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적어놨어요. 그죠? 네. 정유졸목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양반들은 문과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죠. 근데 문제는 서울들이죠. 서울들은 문과를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서울들은. 그런데 처음으로 서울들이 문과 응시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대표적인 게 정유졸목이에요. 정조가 서울에게 문과 응시를 허용해요. 허용하게 돼요. 일명 이걸 갖다가 완전 허용이 아니라 부분 허용이라 불러요. 정유졸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그래서 서울 사인방들이 4명이죠. 사인방이니까 문과 응시에서 등용되게 되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거 신분제 사회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죠? 신분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희수, 유득공, 박제가, 이등모, 이걸 서울 사인방이라고 부른다고. 서희수를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올 게 없어요. 특별한 업적이 없으니까. 근데 유득공, 박제가, 이등모는 끊임없이 나오죠. 그죠? 자, 볼까요? 유득공. 유명한 책을 남겼죠. 이거 단골로 나왔던 문제니까. 통일신라와 발해를 갖다가 따로따로 보지 않고 우리 역사로 포함시켰다는 거야. 우리 범주로. 이때 쓰는 용어가 남쪽은 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남북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발해를 우리 역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발해는 그냥 우리 역사가 아니고 신라만이 우리 역사로 봤다는 거죠. 그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박제가 실학자죠. 국학이란 책을 남겼죠. 즉 청나라에 우리가 복수하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학자의 입장에.
다음에 이등무. 이등무는 무해도보 통지에 관련된 부분이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런 책들을 갖다 주로 조술했죠. 아까 백동수와 같이요. 이런 책들. 요 네 사람들이, 서유수를 포함한 이 네 사람들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문과를 응시해서 문안직에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부분 허용이다. 정의절목이라.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거 이후에 이제 어떤 현상이 보여질까요? 서울이 아닌 중인들, 그죠? 서울이 아닌 우리 중인들도 이제 요구한다는 거예요. 중인도 공부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중인은 주로 이제 통역하는 영어라 했다. 청나라 말이라든가 일본인 말이라든가 옛날 한족들 쓰는 명나라 말들 갖다 통역해주는 사람들이죠. 역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의관, 닥터 의사들이죠. 뭐 이 사람들 제법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요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문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중인들도 요구했다고. 우리 문과 좀 보게 해달라고. 정부 입장은요? 어때요? NO. 거부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인들도 요구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분의 벽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그럼 우리나라 언제쯤 신분제가 없어지나요? 우리 뭐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병 2000년 동안 우리 신분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쯤 깨지죠? 우리 신분제가? 뭐 양반이 뭐 이런 제도 언제쯤 깨집니까? 언제 깨져요?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렇지. 1894년에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없어져요. 얼마 안 되죠. 1894년이니까 100년 좀 넘었잖아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각자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신분이 다 달랐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다 양반이길 바랬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는 천만 다행이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서 내가 공직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 공직 일을 하고 싶음에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건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공평하잖아요. 누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회를 받고 내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건데 기회마저도 주지 않으면 되게 불공평한 사회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되게 불평불만이 커지겠죠. 그거 생각하면 열심히 합격하셔야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 시기에 내가 신분이 높지 않은 신분이었다면 이런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과거시험 바로 준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최근 뉴스 보셨나요? 공무원 응시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응시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커트라인도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재들이 공무원에 응시 안 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때 들어가 제발.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MZ세대들이 요즘 이제 공무원에 막 이렇게 목을 매진 않아요. 그거 받으려고 공무원 시험 이렇게 빡세게 공부합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또 현장에 나가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 내가 그때 합격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던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빨리 들어가세요. 응시율 좀 떨어질 때. 꽤 많이 한 20%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빨리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갑니다. 다음 페이지 초계문신제. 빈출 적어요. 빈출. 자주 나와요.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여 만천명을 주인홍을 자처하며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하였다. 보통 34세, 5세 정도 되거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35세 미만 잡아도 되고요. 책에는 한 34세 정도 되는데 34세 미만의 신하들을 뽑아 뛰어난 인재를 뽑아서 왕이 별도의 교육을 시킨다고. 이게 초계 문신제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초계 문제를 실시한 목적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하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공무원 재교육이 있습니다. 연수원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딱 들어왔어. 공무원 연수원장이 인사 말씀하고 교수들이 와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 업그레이드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되게 공무원 입장에서 되게 필요 없는 교육이죠. 그잖아요. 업무 바쁘 죽겠는데 업무 수업하고 와서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시험 본다고 시험 공부하다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어느 정도 점수 나와야만 퇴수시켜준다고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강사가 왕이 나왔어요. 종조 가서 교육시켜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신 바짝 나지 않을까요? 왕이어서 어떻게 관심도 크니까 왕이 와서 직접 교육한다고 어떻게 졸음도 확 달아나지. 있는 잠도 달아나잖아. 그래서 직접 교육을 시키게 되면서 일종의 토론을 하는 거죠. 어떤 정책이면 정책, 또 방향 토론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정치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걸 점 찍어 놓는 거지. 누가? 종조가. 얘 내가 쓸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얘를 데려 쓰는 거야. 그 뭐야? 그러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초기 문제.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초기 문제는 신권 강화책이야, 완권 강화책이야. 자기 사람을 데려 쓰는 거니까 완권 강화책이 살짝 적어 거기다가 초기 문제는 완권 강화책이야.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야. 교육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얘가 싹수가 있다 없다 보기 시작하는 거지. 얘 능력이 있는데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내가 데려다 써야 되겠는데 그 사람의 특기를 알아냈을까지 왕 입장에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다음은 수원화성 갑니다. 목적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유지합니다. 아버지죠. 손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혜경궁을 이곳에 어머니죠. 혜경궁은 혜경궁 홍씨라 보통 이것에 모셔 은퇴하려 했다. 상공회를 유치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자급 도시를 육성한 새로운 신도시죠. 요즘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 자기 어머니 생일 선물이야. 60 한갑 생일 선물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농담하죠. 여러분 어머님이 아버지가 한갑이 됐을 때 61세가 됐을 때 무슨 선물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케이크하고요.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좋죠. 근데 사도세자가 왕이 된 정조인 거 어떻게 자기 어머니 선물을 궁궐을 하는 선사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생일 선물로 한 30평짜리 새로운 아파트 하나 어때? 선물. 선생님 30평 아파트짜리면 이게 뭐 장난 아닌데 어떻게 저한테 공무원 월급으로 저한테 부정부패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모델하우스를 구경시켜주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선물로? 농담이에요, 농담. 썰렁하다. 과정 보겠습니다. 서양의 건축기구를 활용, 정약용의 한약과 거종기, 농로 등을 제작. 이건 이미 중학생도 정도는 다 알지 않을까요? 보통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직접 날라서 색성을 탔다고. 근데 무거운 짐을 요즘의 기술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서 도구를 이용해서 이 10년짜리 공사했단 말이에요. 10년짜리 공사 2년 만에 완공시켰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구가 되게 유용하게 쓰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유둔전 밑줄 그어야 됩니다. 대유둔전. 이라고 하는 국영농장을 설립하여 경비를 충당하고 만석거와 만년제 이것은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수리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수원화성을 건립하는데 일부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해서 만든 게 대유둔전입니다. 왕이 직접 와서 뭐 심기도 하고요. 한 번씩 또 수확할 때 가끔 와서 같이 바지가림 글을 올리고 이렇게 배를 비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일종의 요즘 치면은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행위라고 해야 되겠죠. 화성 건설 후 개성, 강화도, 남한산을 함께 먹고 서울을 방어하는 이성도시 체제를 구축, 사도의 수관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사유수부 체제가 이제 구축되는 거죠. 수원 화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구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을 통해서 쉽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먼저 뭐죠? 개성, 그 다음에 강화도, 그 다음에 강주는 남한산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화성이 이게 사유수부라 불러요. 이렇게 가시로 가야 돼. 사유수부 체제가 구축 또는 완성된 시기 사실로 오른 건 뭐야? 그러면 정조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번 모의고사에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사유수부 체제가 구축 또는 완성됐을 시기에 사실에는 정조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틀리시면 안 돼요. 이미 모의고사 답을 2개나 얘기해서 아까 만기호람 얘기 하나 했지. 사유수부 체제겠지. 사유수부 체제 다 알아셔야 됩니다. 뭐죠? 그러면 사유수부 체제라는 건 뭐죠? 서울이라는 도시를 방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강화도로 침입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밑에 애구들이 왔을 때 수원 화성을 갖다가 통해서 서울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 시스템이에요. 군사를 배치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이게 사유수부죠. 사유수부의 책임자를 내려보내는데 이건 왕이 직접 명령해서 내려보내고 그들은
절차 없이 왕이 직접 하는 보고를 해, 직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유수부의 총책임자, 군 총책임자들은 왕이 직접 명령하고 직접 불러서 보고받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서울이라는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지키는 네 군데의 이 짱 아저씨들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유숲 체제가 서울을 지키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행, 을묘, 정리, 의계, 행차에 필요한 비용, 참가자, 행차 그림들을 다 기록했어요. 이 총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기 누구? 김홍도라고요. 김홍도는 풍속화의 대각이죠. 하지만 도화선의 최고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계를 남긴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정조식의 의계는 총책임자가 김홍도예요. 우선 김홍도 의계를 다 그렸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양이 많아요. 다 못 그래요. 전문화돼 세분화돼 있어요. 우리 무슨 제품을 하나 만들고 오토메이션화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를 만들고 뭘 만들고 다음은 누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 자동차 조립 공장 보셨죠? 기계 쭉 올라오면 이거 붙이는 사람, 뗐다 붙이는 사람이 쭉 가면서 자기 전문 분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딱 완성되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 색을 칠하는 사람, 뭘 하는 사람, 뭐 다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져서 전문화돼서 그린 그림이 의계입니다. 의계입니다. 그 다음에 의 보겠습니다. 하성행차 시 노량나루에, 오늘 노량진입니다. 노량나루에 배다리를 건설하였다. 별표를 한 3개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수원 하성을 가는데 노량진에 배다리. 그 배다리는 여러 완전히 테이블 있죠? 여기 보세요. 이거 배라고 생각해 볼까요? 배를 하나씩 다 묶었어요,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인원이 한 400명, 500명이 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왕은 말을 타고 가거나 마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한강을 건너야 되니까. 지금의 한강 다리가 나져 있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연결시켜서 묶는 거예요. 그리고 강에다 실다란 말뚝을 박아서 고정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 밑에는 연시변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이 저 밑에 잠수하고 있어요. 왜? 일부러 온 적을 막기 위해서 경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흙을 쫙 깔고 위에다가 카페트 쫙 깔아. 그 다음에 그 인을 쭉 지나가는 이게 배다리예요. 배다리 별거 아니야. 그 당시에 새로운 공법이라고 하는데 참고로요. 배다리는 정조 때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이미 강해군 때 한번 나왔어요. 기술이. 오케이? 정조 때 우리 정조 때 배다리 수원하성 가는데 무조건 정조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려운 시험에 나온다면 정조 시기에 배다리 처음 건설됐다 이 점은 틀려요. 강해군 때 이미 만들었던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통상 배달이 나오면 정조 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네. 배다리를 건설하였다. 새로운 능행길의 노선으로, 능행은 자기 아버지 묘를 찾아가는 거죠. 수원하성에. 신장로, 현 시흥대로를 건설하였다. 요 시흥대로는 원래 서울 금천구예요. 여기 경기도 시흥시가 아니고요. 네. 금천구를 얘기합니다. 백성과 접촉계를 확대, 민과 상은 격정을, 상은과 격정입니다. 영조 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도 하죠. 상응과 격정은. 자, 왕이 이렇게 쭉 행차도 쭉 온다 생각해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 이렇게 온다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궁궐에 나서서 수원까지 이렇게 온다 쳐봐. 이렇게. 궁궐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연변에 이렇게 도로가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온다고. 왕 보기 위해서. 자, 우리 대통령이 쭉 온대요. 오늘 오전 9시에.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들. 국무총리가 온대요. 관심 없잖아요. 근데 여기 원장님 들어오시는데 관심 있잖아요. 관심 있는 분야, 관심 분야 다르잖아요. 그죠? 왜? 자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고 와야만 되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왕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거야. 되게 이제 왕이 오면 되게 궁금한 거야. 왕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할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연도에 와서 이렇게 처음부터 구경하는 거야. 왕이 어떻게 생겼지? 어떤 모습으로 가지? 뭘 타고 가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왕의 사람들이 어떻게,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이것저것 다 궁금하잖아요.
왕의 얼굴을 보는 걸 뭐라 부르죠? 한자로? 왕의 얼굴 용안이라 불러요. 한자 용어는. 일반인들이 왕의 얼굴을 보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는 거지. 지금 대통령 TV만 틀면 맨날 나오잖아요. 24시간 나오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는가 보다 뭐 하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영국을 갔었나 보다. 그죠? 뭐 이상한 얘기를 했나 보다 생각하지.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정치인들이랑 관심이 있지,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가서 뭐 욕을 했니, 뭐 비속어를 섞었니,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가 보다. 예. 이걸 뭐라 그러죠? 왕의 얼굴을 보는 걸 뭐라 불러요? 관광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관광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어떻게 쓰이죠? 요즘에는? 여행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잘된 것 같아, 잘못된 용어 같아? 잘못된 용어잖아요. 보통 우리 관광버스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학여행 한두 번씩은 타보지 않았을까요? 단체 관광할 때 막 40명 탁 콩나무 실드 실고 가가지고 관광버스 타. 가끔 영어도 그러잖아요. 관광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여행사라고 합니까? 관광사라고 합니까? 우리 일반 시중에 나오는 회사들 여행사라고 하지 않나요?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관광사라고 하지 않고 여행사라고 할까요? 근데 버스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관광버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관광버스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버스 세워가지고 기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가끔씩. 기사님, 저 잘못됐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버스가 지나갈 때 관광버스 지나가면 제가 잘못된 건데 왕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행버스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우리말이니까. 관광은 잘못된 표현 중입니다. 그러면 왕을 얼굴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정작 보려고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내게 되게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죠. 억울한 일인데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책임자는 왕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는 게 상언과 격쟁이에요. 왕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왕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다. 격쟁은 이거죠. 얘기하고 싶은데 행렬 쏙 지나가 버렸네. 왕이 지나가 버렸네. 그렇다고 쫓아가 저기요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신하들이 있어요. 왕이 행차할 때 저기요 가버렸어. 어떻게 북이나 깽가리를 가지고 있으면 막 치는 거야. 그러면 그 신하가 쫓아가요. 왜요?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예,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인천 시장님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제게 돈을 매일 1,000만 원씩 뺏어가고요. 우리 집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조사 좀 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야. 그때 자기가 억울한 얘기를 막 쓰기 시작한 이걸 상언과 격쟁이라고 부르죠. 그럼 영조, 정조는 이게 상언, 격쟁을 하는 뭐죠? 언론을 오픈시켜주는 거야. 언론은 말이 뭐죠? 말을 터주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을 못하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터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미음범, 수령의 권한 강화. 수령이 9년 단위 향약을 직접 향약에 밑줄 긋습니다. 향약은 원래 누가 주관했나요? 자, 봐봐. 자주 얘기하잖아. 맨날 물어봐도 대답 못한다. 국가의 큰 법을 뭐라 부른다고? 경국대전. 자, 우리 군 단위의 가장 큰 법을 뭐라 부른다고? 향약.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뭐라 부른다? 통약. 일종의 이건 뭐야? 자치법이잖아. 요즘 자치법이잖아. 그러면 국가의 큰 법이잖아. 이건 경국대전 이렇게. 자, 향약은 누가 주관해? 제지사정이 주관하잖아. 우리 지방의 양반들이 이 법을 만들고 직접 주관한다고.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 중에 자치법을 만들었다고. 가장 큰 법이 뭐겠습니까? 신분제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한 것들이잖아요. 가장 큰 벌이 뭐였다고? 내가 노비 출신인데 양반집 아가씨를 사랑하고 짝사랑한다고. 이거 안 된다고. 큰 죄라고. 가장 큰 범죄라고. 요즘에는 사랑에 국경도 없네, 나이도 없네, 뭣도 없네, 몹도 없네 얘기하지만 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 낮은 사람이 양반집 처자를 갖다가 사랑하거나 짝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걸리면 곤장과 100대 맞고 100대 맞으면 거의 죽어요. 거의 반병신 돼요. 곤장. 그리고 우리말에 살 수 없게 쫓아버린다고. 이걸 했던 사람 누구라고? 제지사적이라고. 양반들이라고. 이 동네 양반들이 다 했다고.
그죠? 제지사족들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예요? 주로 서원 같은 데 주로 많이 모인다고. 그다음에 향청, 오케이? 이런 데서 모여서 회의한다고. 자, 다시 봐봐. 책 보세요, 다시. 수령의 9년의 단위를 향역을 주관하였던 지방사람의 영향을 줄이고자 위해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제지사직 못하게 하고 수령에게끔 권한을 넘겼다는 뜻이에요. 왜? 제지사직 행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왕권 강화책이에요. 왜? 수령은 내가 임명한 사람이야. 내 사람을 임명한 거야. 네가 다 해. 향약 네가 다 주관하란 말이야. 왜 제지사역한테 넘기는 거야? 다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되게 잘 나와 이거. 빈출 저거 빈출. 빈출이고 난이도 좀 올려봐. 빈출 겸 난이도 좀 올려봐. 치적. 신의통공. 신의통공도 빈출 줬고요. 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상업을 진작하고 강산 개발도 장려하고 서울의 인구 증가, 도성 밖의 신촌, 새마을이 형성되었다. 보죠? 신의통공 보죠? 신의통공이 좀 수업을 들으면 되게 쉽고 안 들으면 되게 어려워서 막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선생님이 외우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보자고요. 신의통공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되게 발전하죠. 발전하는 이유는 뭔가요? 원인은 이거죠. 대동법 시행 이후에 서울시에 미포전이 돌죠. 돈과 같은 쌀, 옷감, 그 다음에 포, 미포전, 동전이 돌잖아요. 상업이 되게 발전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충청, 경상, 전라, 하삼도 사람들이 서울로 다 모인다고. 왜냐하면 1년 농사 짓는 것보다 서울에서 한 달 장사하는 돈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농사 지어서 쇠빠지게 고생하려고 하냔 말이지. 그냥 서울에 와가지고 금방 볼 수 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 자, 보세요. 여기 궁궐이 있다 쳐보자고. 이렇게 서울에는 이렇게 사대문으로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서울을 갖다 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한성이라는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문을 만들어 놨다고. 아시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북대문이라든가 서쪽문이라 보통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흥생대문군이 그래서 훗날 여기 출입한 애들 통행세를 받잖아요. 예전에 통행세 받지 않고 사람들 들락날락 했잖아요. 앞으로 사대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통행세 내세요. 이렇게 훗날 그 돈을 경복궁 짓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장사를 보자고. 장사 사람들 보자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궁궐 앞에 여기 종로통에 지금도 보면 유기전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시면 영어들이 막 유기전, 옛 유기전 거리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여기가 유기전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시전상인들이 이렇게 있어. 시전상인 여기 있다. 이 사람들 뭔가요? 국가에서 허가받는 상인들을 다 관허상이라 불러요. 조선시대는 누구나 상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신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영업할 수 있잖아요. 세무서 신고하고 그 업종 관련 시청, 교육청 허가하면 되는 거거든. 학원도 마찬가지. 시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와서 담당자들이라서 이렇게 평수 계산하고 요즘에 조명까지 검사해요. 교육청에 와가지고. 조명도 몇 룩스 이상 돼야만이 허가가 되고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센 거 갖다 붙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시력을 버릴 수 있다 해서 조명까지 다 체크한다고 와가지고 높이, 넓이 이거 다 체크하고요. 네. 화장실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지 보고요. 별거 다 봅니다. 별의별 걸 생각하지만 우리 생활도 보면 어떻게 꼭 필요한 거야. 그래. 그렇지 않나? 선생님 조명이 좀 낮아요. 좀 더 세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화장실이 남녀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얘들도 아니고 성인들인데 분리시켜주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 같은 것들. 자, 시전상인 이 사람들은 뭐예요? 관어상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예요? 하나의 점포에다가
하나의 물건만 판매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유기전은 6가지 이상의 품목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천광역시에 이마트가 딱 하나 있어요. 오케이? 대형 매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300만이 넘는 인구에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시내에 있는 뭐 편의점, 수없이 많은 편의점, 동네별로. 중소 마트들이 있죠. 집 동네별로 마트가 있죠. 조그만 마트들이 있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이마트로 엄청나게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마트가 돈을 왕창 벌겠지. 그렇지 않나? 이마트는 좋겠지만 들어오지 못한 홈플러스니 무슨 롯데마트니 뭐니 사람들 되게 불평불만이 커지겠지. 이 사람들이 커지겠지. 어느 한 업체가 돈을 왕창 벌 수 있으니까. 봐. 누가 돈을 독점하는 거야 지금? 서울 시내 그때 관어 상인, 시전 상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사람들이 돈을 왕창 번다고. 선생님 점포를 차리면 되지 못한다고. 국가에 서가해주는 상인들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들이 독점 상인이야. 이 사람들 시전 상인들이 독점을 하게 돼. 그럼 이익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지. 자, 그럼 오늘 이익을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계속 360을 1,000만 원씩 매일 벌고 순이익을 1,000만 원씩 벌고 싶겠지.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시장 경제에서. 항상 독과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경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딱 독과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막대한 이익이 있잖아요. 360일 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계속 이익을, 수익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단 말이에요. 내 이익을 계속 유지하게끔. 그 사람들한테 보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가끔 나타나서 뉴스에 나오는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에, 우리 회사의 이익을 가지게 정치인들과 커넥션을 통해서 법 통과를 저지한다든가, 법을 통과하게끔 해준다든가, 일종 로비 활동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수갑 차야지. 구속돼야 되겠지. 자, 봐. 이 당시에 종조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 초기야. 종조 초기에 누가 다 정권을 잡고 있어? 노론의 벽파가 다 권력을 잡고 있잖아. 그럼 정치인들 주로 뇌물 받는 사람이 누구야? 노론 벽파들이 정치적 이익점을 최대로 끌 수 없는 방법이 정치 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예나 지금이나 정치 자금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다 먹고 쓰고 해야 다 돈이야. 우리가 한 사람도 어떻게 정신되면 우리 밥 사 먹어야지, 차 사 먹어야 되지, 집에 가서 교통비들 다 돈이잖아. 정치도 다 돈이잖아요. 사람 모일 때마다 다 돈이잖아. 그 돈을 갖다 이래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래들 어떻게 정치 자금을 받는 대신에 이들의 이익을 계속 보존해 준다고. 그런데 노론 벽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있잖아. 종조 권력 잡으면 저희들이 정치 자금을 엄청 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동포 발달로 인해서 서울로 모든 사람들 올라오고 농사 짓는 것보다 그냥 1년 쌈박하게 장사해서 10년치 벌 거 버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지. 그리고 청계천 주변으로 헛수로만 그냥 막 텐트 하나 치고 막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때 비가 청계천에 산에 나무 다 베다가 청계산이고 뭔 산이고 전부 다 산을 나무 베다가 때릴감 쓰는 거야. 그냥 비가 오게 되면 쑥 다 죽어가는 거야, 밀려서. 우리 서울에 물난리라도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먹을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게 장사할 것밖에 없잖아. 농사 질 수는 없잖아, 이 사람들이. 농사 지려면 오지 않을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 서울에 올라올 필요 없잖아. 자기 고향에서 농사 지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거지. 이게 신의 통공이에요. 보자고요. 정조임금 이렇게 한다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군거래편 유기전에 뭐야? 군거래도 납품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얘들 다 제거한다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두는데 여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해버린다고. 그럼 어떡해요? 얘들이 어떻게 독점 이익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분산된다는 거야.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신의 통공은 두 가지를 노리는 거야. 첫 번째 정치적 목적이라고. 누구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노론 벽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이민지 정치,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 두 가지 정치를 노리는 게 여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조임금이 뛰어난 군주라고 하는 거예요.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네들의 생명줄을 할 수 있는 정치 자금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회를 부여주는 거예요.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영업하세요. 장사하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신의 통곡이란다. 단 어디를 제외하고? 종로 앞에 있는 유기전은 제외하고. 왜? 얘들 여기 납품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장사 만든다는 뜻이야. 오케이? 궁궐 앞에 종로통에 유기전 상가들이 있다고. 거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궁궐에 납품하는 사람들입니다. 함정 많이 파는 거야. 유기전을 포함한 모든 시전 상인에 오픈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유기전을 제외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찬상 동문희고 탁지지 추간지 이거 했던 거네요. 문화부흥, 중국의 책을 수입했다. 고금 도서 집성. 문체 반정운동. 박지훈의 열하일기를 보는 바와 같이 참신한 문장에 대하여 그것이 소품 소설이나 의고 문체에서 나온 잡문체라 규정하여 전통적 고문, 황경원, 이복원 등의 문장을 보고를 하겠다. 여기에 폐사소품 문학의 심취에 노름을 견제하고 한 정치적 의도였다. 글로 읽으면 잘 모를 것 같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문체 반정운동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죠? 네. 박지원이 청나라에 갔다 온 견문록이죠. 네. 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적은 거죠. 우리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욕하고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 옛날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올 때 서양의 오랑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시대들. 박지원이 살고 있었던 18세기 후반 이후도 마찬가지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적개심이 남아있다고. 우리 옛날에 정묘란 병자호란 때 되게 혼을 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는 청을 오랑캐로 생각하고 되게 배타시했는데 가서 보니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 발전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여기 연경이야. 청나라 황제가 사는 곳이 연경이야. 청나라 수도가 여기다. 우리 서울처럼. 자, 서울 출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갔다고. 갈 때부터 놀랍니다. 압록강 건너자마자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 집이 벌써 틀려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집인데 우리는 보통 양반과 궁궐에만 주로 기와집이에요. 나머지 95% 이상이 전부 다 초가집이에요. 되게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역으로 초가집 보기 어렵잖아요. 민속촌에 가야 우리 초가집 볼까 말까 하잖아요. 없잖아요. 요즘 어디 시골 가도 초가집 거의 없잖아요. 아마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까요? 뭐 두메 산골에 초가집이 하나 나타났다.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빨간 적벽돌 집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19세기가 되도록 적벽돌 집이 없어요. 도자기만 구웠지 흙을 갖다 블럭을 만들어 집을 지을 생각은 못했다고. 우리 가끔 보시면 여기 그 상가들이라든가 오래된 집들 보면 빌라라든가 원룸 이런 데 보시면 빨간 적벽돌들 있잖아요. 이걸 19세기 얘들이 지키고 하고 있다고. 그리고 왔더니 왕이 피서를 가버렸다고. 피서가 어디로 갔나 보았더니 열하로 갔대요. 여기가 열하예요. 피서는 더위를 피해서 가는 거잖아요. 피서니까. 그리고 남쪽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피서지가 맞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왔다가 다시 와서 기록한 거예요. 그걸 열하일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견문록이에요. 여행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구어체 방식으로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편찬했나요? 아니요. 편찬 안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을 묶어놓는다고 이렇게. 빈 종이만 묶어놓고 팔아. 서점 상가에 가가지고. 그럼 이걸 사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을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넘기면 쓰는 거야. 직접. 옆에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옆집 아저씨. 아이고, 잘 다녀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뭐 하세요? 책 쓰고 있습니다. 뭔데요? 예, 견문록입니다. 그거 다 쓰시면 저도 한번 볼게요. 그럴까요? 빌려줬다. 이러고. 읽어봤더니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아까 빈 종이 묶어놓은 거 있다 했지. 가져서 쓰는 거야. 이걸 필사라고 불러. 꼭까지 100개 쓰는 거야. 옆집 아저씨 또, 재밌는데 또 보면서 또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돌리고 하다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야. 판매한 적은 없는데 본인들이 너무 좋아서 기록을 필사 꼭같이 하는 거야. 이게 구어체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어체라는 게 우린 지금 영어 공부할 때 우리 되게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이런 거 막 쓰잖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공부하긴 하는데, 이거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막 쓴 거야. 한자로 막 쓰는 대로 구어체, 우리 말하는 방식 막 써버리는 거야. 우리 한국말할 때 주어, 목적어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나는 오늘 학원에 갑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디가, 학원? 그냥 단답형으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구어체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럴 때 되게 부담이 없는 거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없으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정조 손에 들어간 거야. 재밌어. 정조가 읽어봐도 내가 모르는 정보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거 누가 썼지 물어봤더니 박지원이 썼대. 박지원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노론이야. 노론 벽파 세력이라고. 정조는 노론 벽파를 아주 귀신 보듯이 해. 순간 바뀌어. 얼굴이 바뀌어. 야, 아닌데 이거 그러면? 내용은 재밌는데? 그래서 박지원에게 요구하죠. 문법에 맞게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식으로 쓰라고 다시 명을 하지. 그럼 내가 너를 배려하겠다. 근데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그 과거 시험 지방 초시에 장원 급제했던 사람이야. 성균관을 들어가기 거부했던 인물이야. 정치하기 싫다고. 근데 새로운 어떤 관직을 주겠다고 설득한들 이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거부합니다. 이게 이제 문체 반정운동이에요. 새로운 방식의 글씨체가 아니라 옛날 방식책, 그 방식으로 문어체 방식으로 써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게 문체 반정운동이에요. 정조간 정책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에 누군가 책을 썼는데 되게 멋진 책을 썼는데 서체 쓰는 방식을 내가 쓴 방식을 요구했다는 거지. 들지 않죠. 이게 문체 반정운동. 폐감 소품체라고도 하고요. 빨리 끝낼게요. 주교사. 이거 7급에 주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합니다. 정조 때 설치한 간소로 임금이 강을 건널 때 강에 배다리를 놓는 일과, 얘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봐야 돼. 요즘에 나온 게 그 다음 거야. 호남과 호서지방에, 호서는 충청도 얘기합니다. 호남과 호서지방에 조운에 관한된 사물을 관할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조운량이 늘어나자 주교사에서 배를 조운에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주교사는 무조건 그 배다리만 넣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필요에 따라서 곡식을 서울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율전칙. 흉년을 당해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규정한 법령적 정조 때 국화문으로 인쇄해 근거에 반포했어요. 이거 7급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탕평적의 한계. 나주 개수 사건 보시기 바랍니다. 나주 개수 사건. 잘 나오진 않지만 보셔야 됩니다. 이용조 때 소론 일파가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용조에게는 되게 힘든 일이죠. 네. 소론 일파가 노론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으킨 영모 사건이다. 나주 관할을 포함한 거기에 대자보를 붙이는 사건입니다. 네. 대자보.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한다고 봐야 되죠. 정부 비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나주 개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쉬어갑니다. 왜 안